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행보를 늘리고 있는 대선 후보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청년과 노동이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말은 곧 공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후보들마다 견해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관련 이슈라고 하면 주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후보들 견해는 특히 주 52시간제부터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긴 편이고 또 52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단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한다면서 이 철폐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다가 좀 논란이 일자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120시간 노동부터 윤 후보의 노동 관련 이 공약이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유독 지적을 많이 받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요. 경직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못한다. 낮은 조건에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윤 후보가 지금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기업에 좀 친화적인 이런 발언들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본인 소신도 물론이겠지만 표심을 생각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 사회는 과로사회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노총도 노동에 대한 혐오에 기초를 하고 차별과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요. 여러 보완을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없애자, 철폐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같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발언이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한 청년이 청년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뭘 생각한 게 있냐 물었는데 윤 후보의 답변이 청년에게 맞는 공약은 사실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커가는 것이 청년들에게 좋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를 할 때 고용시장이 위축돼서 일자리가 없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청년층의 마음을 공략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흐름과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어떤 경제를 성장시키는 사회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 추구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애써 뒤덮던 발을 다시 퇴행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네,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확진 환자 급증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중증 환자 비율과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는 5,123명으로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을 하면서 확진 환자 급증은 피할 수 없고 대신에 위중증 환자 관리를 통해서 의료계의 부담을 덜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예상을 했었다고 해도 지금 현실이 꽤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요. 병상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난 뒤에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 왔잖아요. 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조금 길어지고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입국한 40대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지인 등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은요, 남아공에서 지난달 24일에 첫 보고가 됐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는데요. 6주 만에 20여 개국 6개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첫 확인 그리고 관심 변이, 우려 변이까지 지정이 되는데 우리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6개월이 걸렸는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요, 이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존 백신의 면역 보호 기능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분석도 있는데요. 돌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변이인데 많은 돌기가 감염 순간부터 이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할 때까지 속도를 약화시켜서 이 감염자의 중증 진행을 더디게 하고요. 인체가 면역 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감기처럼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가 어쩌면 코로나 끝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죠. 네. 보면 연구 결과가 더 나와야 되니까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백신에 많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1, 2차 백신 접종하고 그다음에 3차 백신 접종까지 하면 네. 상당 부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건 차치하고라도 아예 접종을 안 했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듯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 어린이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살 미만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해서 우려가 큽니다. 대구에서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보호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보호자들의 사회 활동은 늘고 반면에 항체 형성률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요, 5살에서 11살 요 연령대에 대한 접종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 대한 접종, 득실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기 초보다 부모님들이 하는 이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유치원은 7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요, 아이들이 일단 어려서 스스로 증상을 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감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돌봄 등의 이유로 증상이 있어도 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린이나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방학이긴 합니다만요. 보호자들,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등원시키지 말고 검사를 꼭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이 강화된 방역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모임을 못하게 돼서 많이 힘들고 아쉽겠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병상을 생각하면 다 같이 네.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달성 군수 소유 땅 주변에 군 예산이 들어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곳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아리에 있는 김문호 달성군수 소유 땅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김군수 아들 외 1인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 건물이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지난 8월에 맞은편 고등학교 담벼락에 대구에서 가장 긴 64m 규모의 벽천 폭포가 군 예산 6억 7천만 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 바로 옆에도요, 군 예산 86억 원을 들인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달성군이 여성복지문화센터 별관을 짓고 내년 6월쯤 이곳에 달성문화재단, 복지재단, 자원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벽천 폭포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공사는요, 모두 지난해 달성군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문호 군수는 어떤 입장인가요? 김문호 군수는요, 벽천폭포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어서 여기 민원에 따라서 지었고 여성복지센터 별관공사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군수 땅 주변에 이런 사업이 생기는 걸 특혜라고 보는 시각에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할 수 없는데요. 대구 경실련은
보통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직무가 배제됐을 정도로 보인다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커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 대구시당도 김군수가 자기 땅 주변을 개발하고 임기 내 준공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해 충돌, 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요.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요. 사적인 이익을 공직과 그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충돌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좀 모호하긴 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유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자라는 사람이라든지 몰라도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소식 전해주시죠.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로 대책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3살 난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직장 파열 외에도요, 뇌출혈 흔적과 상처 등 학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그렇지만 사건이 지나가고 정리가 되고 나면 문제점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도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장기 결석을 한 경우가 잦았고 또 외상도 잦았지만 어린이집이나 병원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으로 되던 보육료 지원을 가정 양육수당으로 바꿨는데요. 이걸 신청을 하면 뭐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주민센터도 요즘에 비대면으로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놓쳤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대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여자 아기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 시신을 유기한 아이 엄마의 동거남 29살 양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범죄가 극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영하의 날씨에 4살 아이를 길에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8년에 2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로 잡힌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난 건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신고가 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기능이 커진 점도 꼽힙니다. 하지만요. 아동학대 발견율은 여전히 4%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여기에 아동학대 대책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위험을 감지하는 것 또한 어른들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기 때문인데요. 잇따른 아동학대 대책을 위한 논의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